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정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현조입니다. 네, 국내 여성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앓고 있는 질환, 바로 갑상선 질환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그리고 암까지 비교적 흔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도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암 중에서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과잉 진단 논란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암에 대한 거, 암에 걸렸다는 거 굉장히 걱정이 되고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갑상선암은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이 생존율이 100%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착한 암이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면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갑상선암 저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또 치료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 가지 오늘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실 하정원 원장님 모셨는데요. 저희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하정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이 갑상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갑상선 하면 호르몬을 만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 갑상선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목이라고는 뭐 많이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럼 이 갑상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또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은 목 가운데 아래에 있는 기관인데요. 다 같이 만져보시면 남자분들은 여기 목 가운데 튀어나온 부위 있죠. 네. 여자분들은 튀어나오진 않은데 여기가 갑상연골이라고 하고요. 네. 갑상연골이 있고 그 아래쪽은 기도, 이제 숨길이 연결되는데 그 기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약간 H자처럼 그려진 빨갛게 된 그 구조물이고요. 보통은 잘 만져지거나 뭐 보이진 않고 좀 크기가 커졌거나 뭐 혹이 생기면 이렇게 고개를 젖힌 다음에 침을 꿀꺽 삼키시면 이 움직이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뚜렷하게 보이고 한쪽이 더 잘 보인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견이고요. 그 이제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열 발생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몸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포도당, 지방, 단백질 같은 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지면 늘 피곤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요. 특히 태아 때와 신생아 때는 뇌신경 발달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인체의 네. 신진대사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굉장히 많은 갑상선이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갑상선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암 중에서 발병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갑상선 암이다라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의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갑상선은 비교적 크기가 작고 단순한 그 기관이거든요. 갑상선 어디에도 생길 수 있고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갑상선에 약간 베리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렇게 이제 여러 군데 어디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암하고 조금 다르게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보면 그 갑상선에 표시된 빨간 게 갑상선 암을 표시한 거고요. 갑상선 암은 제자리에서 이제 갑상선 속에서 생겨서 그 자리에서만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몸 이제 다른 부위로 퍼져 나갈 수 있는데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림프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폐나 뼈 같이 먼 곳까지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갑상선 쪽에 막 혹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을 통해서 물혹이 갑상선에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셨었군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이 물혹이 암으로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갑상선 이제 초음파를 보면 그 갑상선에 뭔가 생겨 있으면 그걸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결절이 물혹인 경우도 있고요. 덩어리 혹인 경우도 있고 물혹과 덩어리가 섞인 경우도 있는데 네. 단순 물혹인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걱정하지 되겠어요. 않아도 되겠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굉장히 다행인데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암이라고 하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보면 뭔가 덩어리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저희가 이렇게 암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가진단이나 암이 아니면 증상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다른 암도 그렇지만 갑상선 암도 많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없고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간혹 자기가 뭔가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에 뭔가 만져질 때 특히 이제 다른 종양보다는 갑상선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한 경우.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한 것 자체는 후두나 성대 질환을 이제 의심해야 되는데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성대 마비가 생기고 나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한 경우에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크기가 커진 경우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크면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뭔가 불편한 거를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암이 전이가 되면 목 어디에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주로 처음 가는 부위는 목의 이제 가운데나 측면 아래쪽에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위에 목몽울이 만져지는 경우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 중에 갑상선암 앓았던 분이 있으면 목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갑상선암일 확률이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증상들 중에서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갑상선암, 뭔가 암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너무 무섭고 그냥 두렵게 다가오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뭐 완치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암은 암인데 그래도 제가 들었을 때는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낮고 또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다행히 갑상선암은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름이 아직도 암인 것은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도 사망 비율은 이제 1년에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는 분이 요즘은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네.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분은 1년에 300명에서 400명 사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망률이 낮죠. 그러네요. 그래서 5년 생존율, 다른 암은 5년 생존율을 계산하는데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은 의미가 없고요. 10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55세 이하는 예후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55세 이하인 분들은 갑상선암이 병기가 1기, 2기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55세 이상은 4기까지 다 있는데 55세 이하는 1, 2기고 폐전이가 발견되면 2기가 되고요. 폐전이가 없으면 모두 1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상 속에만 있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정도까지도 다 1기로 치료가 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도 사실 1년에 한 3만 명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갑상선 불편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초음파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 갑상선암 검사, 그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초음파 제가 아까 받아본 게 사실 맞는 치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갑상선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액 검사는 매년 하셨는데 왜 암을 진단을 못했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갑상선 검사라고 하면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혈액 검사는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 그러니까 호르몬이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하고요. 그 검사로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야지 암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봐서 갑상선에 혹이 있으면 그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고 그 갑상선 결절의 모양과 크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이 결절이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하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2단계 검사가 세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 검사를 해서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암은 이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한 약 95%를 차지하는 것이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유두암은 초음파의 모양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흔한 것은 여포암인데 여포암은 모양으로는 진단할 수 없고 모양에서 의심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지만 진단되는 그런 종류의 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얘기해 주니까요. 초음파로 약 95% 정도 진단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95% 진단이 되면 저희가 암이라고 이제 되면 그럼 바로 저희 걱정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맞아요. 제일 생각나는 게 수술인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그럼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갑상선암은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인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뭐 당장 급하게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갑상선암의 크기라든가 위치 그리고 진행 상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정하고 네. 수술을 하기로 하면 수술을 얼마만큼 할지를 이제 그 다음에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어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방금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들으면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네.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수술보다는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나요? 갑상선암이 이제 요즘은 초음파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크기가 작은 경우 많죠. 특히 이제 크기가 작은 그 기준을 1cm 이하를 의학 용어로 미세 유두암, 갑상선암 중에 제일 흔한 암이 유두암인데 네. 갑상선 유두암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cm보다 이하인 갑상선 유두암을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라고 그러고요. 이 크기의 작은 크기의 갑상선암은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에서 주변 침범이 없고 전이 소견이 퍼져나간 소견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암의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연구의 결과로 나온 그런 이제 권고안인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40세 미만인 경우와 이제 40세, 60세,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를 세 그룹으로 진단받았을 때 나이를 이제 나누면 네. 젊을수록 좀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10년 동안 지켜봤을 때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일 이제 그 중요한 게 전이인데 없던 전이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16.1%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인 경우는 10년을 지켜봐도 전이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0.5%밖에 안 되죠. 그러면 60세 이상은 지금 당장 전이가 없고 크기가 1cm보다 작고 위치도 나쁘지 않으면 지켜봤을 때 10년 뒤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낼 확률이 90.5%인 거죠. 그리고 40세 미만은 좀 높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년이 지나도 약 84% 환자는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는 것을 2015년에 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 학회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제 권고안에 포함을 네네. 시켰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렇게 40세 미만에서 전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세포가 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뭐 네네.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55세 이하는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다 연관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질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빨리 55세 이하는 예후가 좋다. 그런데 좀 빨리 자라기는 한다.
이 두 개가 약간 상충되긴 하지만 치료는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애호가 좋은 거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 없이 추적 관찰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수술 없이 추적 관찰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한 2년 정도 지켜보고요. 크기 변화가 별로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지켜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한 케이스도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개원한 지 이제 6년 반 뭐 좀 넘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수술한 케이스가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네. 지켜보는 환자도 뭐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어. 2,000명 중에서 지켜보는 동안에 크기 변화가 뚜렷하게 있어서 수술을 권한 경우가 10케이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매우 천천히 자란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네.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추적 관찰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그 진단되었을 때 관찰을 권하지 않고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일단 1cm보다 클 때는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는 수술을 권하도록 되어 있고요. 1cm보다 작더라도 주변 침범을 하는 소견이 있거나 전이 소견이 있을 때 그런 때는 수술을 권하고요. 네. 그리고 암의 사이즈가 1cm보다 작지만 위치가 안 좋은 경우, 위치는 특히 이제 기도 의학 용어로 기관이라고 하는데 네. 기관에 결절이 붙어 있는 경우, 혹은 갑상선 안쪽 로 있어서 성대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일찍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추적 관찰 이후에 뚜렷하게 크기가 커졌을 때 수술을 권하는데 뚜렷하게 커진다는 기준은 보통 한 3m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전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저희가 예전에는 보면 이 수술을 받은 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목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스카프 두르고 이렇게 해서 좀 흉터를 표시가 가르는 좀 것도 봤죠. 예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봤는데 최근에는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흉터가 적게 생기는 그런 수술법도 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과연 이 저희 수술하는 방법들 어떻게 수술하고 또 지금은 최신 방법 어떻게 또 수술이 진행되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기로 하면 제일 처음 이제 정해야 되는 게 수술 범위입니다. 수술 범위는 갑상선이 동시에 여기저기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한 곳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만약에 오른쪽 갑상선에 암이 생겼는데 오른쪽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보통 하지만 만약에 전이 소견이 있으면은 전절제라고 해서 갑상선을 다 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전이가 있으면 림프절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림프절 수술을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또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을 요즘 이제 흉터 때문에 그 목절개가 기본 수술이긴 한데 로봇이나 내시경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은 목절개를 해도 예전보다 수술 흉터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설명을 드리면 로봇이나 내시경 수술은 목절개처럼 이제 목의 흉터는 없지만 다른데 어딘가는 그 기계가 들어갈 이제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겨드랑이나 뭐 유방 부위나 네네. 귀 뒤쪽으로 들어가거나 요즘은 이제 입 안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는 결국은 목 가운데 그 갑상선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피하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피부 아래쪽의 상처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장비를 넣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제 흉터를 만드는 이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위의 흉터는 있고요. 그리고 피부 아래 상처가 큰 편이기 때문에 회복은 조금 더 더디게 됩니다. 목절개를 하는 방법은 예전보다 이제 많이 관리하는 방법들이 또 많아지고 피부 절개도 좀 더 이제
더 세밀하게 발전을 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흉터 관리하는 제품들도 있고 흉터 보톡스, 흉터 레이저, 그리고 실리콘 테이프나 뭐 젤 같은 제품들이 흉터를 보기 싫지 않게끔 아물게 도와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갑상선 암의 최소 침습 수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되도록이면 조그맣게 예. 좀 재단. 네. 그게 이제 원래라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나 뭐 그 이후에도 그 목절개를 하면 또 길이가 한 12cm 정도가 표준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12cm를 절개하다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교수로 활동하던 2000년대쯤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5, 6cm 정도 절개하는 것으로 길이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 같은 이제 흉터를 옮기는 수술을 하지만 흉터를 더 작게 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목의 흉터도 또 한 3cm 정도 좀 더 짧게 할 때는 2.5cm, 조금 길면 3.5cm 그 정도 범위에서 절개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네. 중앙으로 해서 5, 6cm 하던 것을 요즘은 측면으로 옆으로 하면 조금 더 작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측면으로 3cm에서 3.5cm 정도 열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6개월 정도 된 사진들인데 거의 표가 잘 안 납니다. 그 색깔이 좀 보이는 분들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괜찮은 그런 흉터가 되겠습니다. 거의 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눈에 잘 안 띄네요, 사실. 네, 예.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터도 흉터지만 아무래도 이 목 주변에 중요한 뭐 혈관이나 신경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네, 있고 또 이 갑상선 주위로 보면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후두나 또 성대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조직에 뭔가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뭐 모든 수술은 다 어떤 합병증들이 있죠. 네. 그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뭐 출혈이 위험하다든지 그리고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갑상선암 수술에서는 그 출혈이 좀 위험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출혈은 이제 이 부위가 우리가 숨 쉬는 데 중요한 이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지혈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피가 다시 났을 경우에 피가 가득 차게 되면 숨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합병증들보다 위험할 수 있는 합병증인데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보고 그런 이제 출혈 합병증은 보통 뭐 수술하고 2~3시간 내로 판단이 됩니다. 2~3시간 이후에는 잘 안 생기고요. 네. 그 정도 시기에서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수술에서도 출혈이라는 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숨길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 다른 부위의 암 수술이나 이런 데서 생기지 않는데 갑상선 암 수술에서만 특별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대신경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성대신경마비가 있고 또 하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대신경은 갑상선보다 안쪽으로 성대신경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암이 침범하지 않더라도 갑상선을 제거할 때 성대신경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에 성대신경은 2쌍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그 갑상선 안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신경은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성대의 큰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열고 닫는 것을. 그래서 마비가 생기면 어중간한 위치에 마비가 되다 보면 이렇게 성대가 닫히지 않고 벌어진 채로 있으면 우리가 소리 낼 때 이게 닫혀서 바르르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벌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나빠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대 필러 주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좋아지는 치료가 있긴 합니다. 그런 신경이 있고 또 이제 한 쌍의 신경은 상후두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갑상선의 위쪽에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신경이 손상이 되면 고음이 안 나옵니다.
아이고. 성대 마비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높이가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고음 불가가 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도 드물지만 손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말씀드렸는데 부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조직인데 보통은 4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2개씩 4개가 있는데 이게 그 갑상선 혈관과 부갑상선 혈관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갑상선을 떼기 위해서 혈관을 결찰하면 부갑상선 혈관도 같이 결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갑상선에 파묻혀 있는 부갑상선도 있거든요. 그럼 갑상선을 뗄 때 같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부갑상선이 4개 중에 2개 이상 제거가 되면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저칼슘 혈증이 생깁니다. 우리 부갑상선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네네. 저하되면 칼슘 농도 떨어지면서 증상은 근육에 경련이 생기면서 손발 저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운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드물죠. 네, 그래서 성대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그 수술한 병원마다 뭐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시적 마비가 그러니까 마비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명 중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80%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부갑상선은 이제 2개가 없어지는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절반 제거할 때는 증상이 생기지 않고요. 갑상선 전절제 할 때 3개 이상 절제가 되면 네.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그 경우에도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저하증은 약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영구적인 저하증은 1% 미만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드문 편이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또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요. 네. 너무 걱정은 안 아무래도 하셔도 이런 걸 될 것 위해서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많이 네. 하시는 또 원장님들 찾고 선생님들 찾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술 범위와 수술 시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것들은 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면 갑상선을 절반을 뗄 건지 전체를 뗄 건지 이런 이제 그걸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절반을 떼는 수술을 반절제술 또는 옆절제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수술과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은 당연히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수술 시간은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이니까 좀 더 걸리고요. 저는 제가 직접 하게 되면 이제 갑상선 반절제술, 옆절제술 같은 경우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고요. 전절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20분 추가해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림프절 이제 절제를 하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전절제하고 림프절 절제술까지 하면 빠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입원도 갑상선만 뗄 때는 보통 한 1박 하면 충분하고 림프절제술을 광범위하게 이제 청소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뭐 3박 내지 4박 정도까지도 입원이 길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요? 예, 그러네요. 그 아까 30분 뭐 그다음에 1시간 한 두어 시간 정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예전에 이런 뭐 림프절 같은 거 절제하면 사실 반나절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고 그다음에 또 입원 기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굉장히 좀 잘 치료받을 수 있더라고요.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래도 암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떼어내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갑상선암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전이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전이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전이가 없으면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이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전이는 이제 크게 림프절 전이하고 원격 전이로 나눕니다.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가는 경우에 이제 중심경부 림프절 전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이제 목 옆으로 가는 것을 측경부라고 그러는데 측경부 림프절 전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전이는 그 암세포가
주로 폐로 많이 가고요. 뭐 뼈나 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격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격 전이가 더 이제 예후가 안 좋고 확실히 나쁘긴 한데 드물고요. 림프절 전이는 꽤 흔한 편입니다. 네. 지금 림프절 전이 주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면 주로 이제 저희가 갑상선 주위에 이 림프절이 아마 전이될 것 같은데 그럼 수술하는 내용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네, 그 갑상선만 뗄 때보다는 좀 이제 수술이 조금은 커지는 편인데요. 그래도 다른 뭐 암 수술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뭐 그런 수술은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대신경 마비하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제 갑상선 수술에만 특별히 생긴다는 그 합병증이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중심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철저히 하게 되면 그 두 가지의 합병증의 위험이 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경부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림프절 수술이라고 하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층이 제거되는 수술이거든요. 그 림프절을 톡톡 떼내는 게 아니라 지방층을 제거하면 그 속에 있는 림프절이 같이 제거되고 그 범위를 정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게 되면 그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완충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 유착이 생기고요. 피부 절개가 좀 길어지면서 네. 그리고 또 속에서 떼내면서 피부 감각 신경들이 손상이 될 수 있어서 피부 감각 이상 부위가 좀 넓게 목이나 귀나 어깨나 이런 쪽까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깨로 움직이는 신경이 측경부 림프절 뗄 때 만나게 되는데 그 부위가 손상이 되면 어깨 움직임이 불편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리고 뭐 림프액이 고인되든지 그리고 왼쪽에 주로 생기는데 좀 특이한데 유미액이라는 게 고여가지고 네.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담당 선생님한테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절제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네요. 사실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네, 이런 그렇죠. 합병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존율 100%의 착한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지만 수술하는 기간도 사실 아까 보면 뭐 2박 3일 정도만 된다고 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주위에 병원을 찾으셔서 검진 잘 받으시면 아마 잘 네.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전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이가 되면 수술이 커진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뿐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후가 전이가 되면 뭐 안 좋고 걱정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잘 받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는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갑상선암은 수술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수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술에서 상당 부분 이제 예후가 판가름이 되긴 하는데 이제 암이라는 게 전이가 되면 우리가 의사가 혹은 이제 검사에서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암덩어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이즈의 아주 작은 암세포들이 몸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수술을 했는데 소견을 보니까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많다. 뭐 주변 침범이 이렇게 막 신경도 침범하고 근육도 침범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잘해도 몸에 어딘가에 암세포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암도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죠. 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암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는 일반적으로는 수술 전부터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갑상선 오른쪽에만 암이 있는데 갑상선을 반절제를 할지 전절제를 할지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만 암이 있지만 전이가 많이 있다. 그러면 왼쪽 갑상선이 멀쩡해도 네. 전이가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보조 치료를 하는 것이 이 환자의 예후에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갑상선을 전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상선이 남아 있으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수술도 깨끗하게 잘 해야 되지만 거기다 더해서 멀쩡한 갑상선도 제거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해야지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전이가 많이 되면 그만큼 이렇게 좀 치료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전이가 되기 전에 빨리 좀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그쵸,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기관이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수술로 이 갑상선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능이 이전만 하지는 못할 것 많이 같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수술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뭐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나요? 네, 그 갑상선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을 전부 절제하게 되면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전체 없어지니까 외부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몸에서 생길 수는 없죠.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갑상선을 절반을 제거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절반이 기능을 잘해서 수술 전보다 2배만큼의 일을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그렇게 2배만큼의 일을 잘하는 환자분이 약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절제 수술을 100명이 하면 약을 평생 먹게 될 환자는 한 15명 정도, 1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절제 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늘 피곤하든지 그런 합병증도 거의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부 환자분들은 물론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신다기보다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안 먹던 호르몬이라는 약을 호르몬제를 평생 먹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답답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걱정되시겠죠. 밥도 매일 먹는데 네. 약도 이제 매일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좀 특이해가지고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드시고 약을 먹고 1시간을 공복을 더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두고 약을 드시고 좀 뒤척거리거나 뭐 다른 씻거나 뭘 좀 하다가 식사를 1시간 정도 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고요. 특히 이제 그때도 그렇고 그 직후에도 다른 음료를 먹거나 특히 유산균 같은 거 드시면 흡수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약이랑 그렇게 같이 드시면 안 되고 네. 1시간 정도 여유를 간격을 두고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검사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체열 후에 호르몬제를 먹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을 우리가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데 호르몬을 먹게 되면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호르몬 이제 검사 항목이 이제 T3, T4라는 게 있고 TSH라는 게 있는데 네네. TSH는 그 약을 그날 먹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긴 한데 약을 드셨어도 뭐 네.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결과가 뭐 이상이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약을 잘 먹으면 또 외부에서 호르몬을 공급받는데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호르몬을 뭐 외부에서 공급받는다고 생각하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귀에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저희가 갑상선암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재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혹시나 우리가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갑상선암 재발은 좀 어떤가요? 네, 그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갑상선암 재발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예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암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정확한 통계 사실 내기 어려운데 그 갑상선암으로 일단 사망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매우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고 대부분 살아계시고 그리고 재발을 하는 게 5년 내로 다른 암처럼 5년 내로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5년이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서도 생기고 하니까 오랫동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더 많이 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 이렇게 높진 않고요. 네. 네. 그 수술 소견이나 여러 가지 소견에서 재발 위험이 높은 그런 그룹은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 네, 자료화면 준비해 주고 그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발의 고위험군, 뭐 중간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해서 그 분류가 되어 있는 표가 원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문헌에 있거든요. 고위험군은 이 종양이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 환자분들이 이제 주변 조직 근육 같은데 식도나 뭐 기도나 이런데 침범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저것은 네, 이제 그런 것을 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전이는 멀리 떨어져 나간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조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침범 내지 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암이 성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암이 자랄 때 그 밀고 자라기도 하고 뚫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뚫고 들어가는 암은 예후가 더 안 좋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종양을 수술을 최대한 잘 하려고 했지만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성대신경에 붙어 있다든지 후두 속으로 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완전 제거를 못하고 다른 치료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좀 높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전절제 한 경우에 하나에서인데 전절제 한 이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갑상글로불린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저 수치는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거든요. 갑상선하고 갑상선 암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다 했는데 저 단백질 수치가 높은 것은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재발 가능성이 높고요. 네. 림프절 전이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여포암이라는 좀 다른 특별한 암에서 혈관 침범이라는 소견이 아주 광범위한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고 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나는 암이다라고 예.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10년, 15년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노력은 이제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네. 제일 곤란하게 생각하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갑상선암이 뭘 잘못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기긴 하지만,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때문에 생기는 암처럼 그런 암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재발을 줄일 수 있냐,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환자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할 때 잘 오셔서 검진을 이제 추적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그 진단 병기 뭐 1기, 3기 이런 것을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갑상 글로불린 수치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재발 위험도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고위험군이든지 뭐 이런 군을 나누고 그 군에 따라서 어떻게 추가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추가 치료를 다 한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잉 치료하지 않으면서 재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류를 한 다음에 추가 치료를 하고 추적 관찰을 잘 할 수 있게끔 병원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언제 오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잘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병원을 열심히 잘 다니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암이 있더라도 그냥 관찰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수술 후에도 계속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지, 혹시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저희 궁금한데요. 아마 여기 제일 궁금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궁금해요. 그 방금 말씀드린 거 연관되는데 뭘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뭘 관리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갑상선암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내 건강 관리,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관찰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관리하실 거 따로 없고요.
관찰을 하다 보면 한 3년, 4년 지나면 크기 변화가 별로 없으면 그 다음에 잘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으면 심각한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피해야 되고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른데 갑상선 수술을 이제 해서 갑상선 절반을 떼서 절반이 남아 있는 분들은 음식 조절을 조금 하시긴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미역국을 먹으면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남아있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요. 저는 같은 경우에 이제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전절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이 좀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합병증이 없는 분들은 뭐 특별히 관리하실 건 없고 합병증 중에 목소리 성대 쪽에 관련돼서 목소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치료하는 게 음성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음성 치료를 통해서 목 푸는 연습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매일 하시면 아무래도 불편한 게 해소가 되고 훨씬 편하게 지내시게 되고요. 네. 림프절 수술을 많이 하신 분, 넓게 하신 분들은 근육유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육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유착은 없앨 수는 없고요.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자주 하면 좀 편하게 지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신 분들은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약으로 섭취를 당연히 하시는데 음식에서 칼슘 섭취를 좀 더 늘리시면 먹는 약으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갑상선암 수술 후의 생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갑상선암이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 검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갑상선 암은 심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검진하더라도 발견한 경우에 치료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하정훈 원장님과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